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전부를 바쳐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친딸보다 더 사랑하고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저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매일 조금씩 죽이고 있어요. 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사람이 먹을 게 아닌 쓰레기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건가요? 이번 사연은 유독 충격적입니다. 지금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72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5년째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건 이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습관이었죠.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 저는 제 반찬 가게 순덕이네로 향했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마음이 특별히 설렜어요. 며느리 유리가 임신 소식을 알려준 지 벌써 3개월째였거든요.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뭘 먹어도 토할 것 같아요. 유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민수를 가졌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터에 나가 있어야 했고, 저는 혼자서 입덧과 싸우며 버텨야 했었죠. 그때 외로움과 힘듦을 떠올리니 유리에게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유리를 위한 특별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입덧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담백한 나물들, 속을 달래줄 미역국,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부드러운 달걀찜까지요. 인부에게는 이게 좋다더라. 정성껏 포장해서 아들 민수에게 건네주면 녀석은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유리가 어머니 음식은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반찬 가게 하나로 민수를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게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이제 곧 손자까지 생기면 제 인생은 정말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가게 일도 예전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벌써부터 아기 옷을 하나씩 사 모으고 작은 방 하나를 아기방으로 꾸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이제 가게도 정리해야 할 텐데. 사실 원래 이 반찬 가게는 유리에게 물려줄 예정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며느리 유리가 가게에 관심이 많았고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물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유리는 대기업에서 일했던 똑똑한 아이니까 이 가게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이 작은 가게가 며느리의 손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대가 되더군요. 40년 전 남편과 처음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 한 가게에서 김치며 나물이며 하나하나 직접 담가 팔기 시작했었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당시 민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제 어깨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죠. 민수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제대로 효도할게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민수가 그렇게 말해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년 전 유리라는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까지 얻게 되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예쁘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 유리가 90도로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었죠. 비록 제가 하는 일이나 사는 방식이 유리에게는 좀 낡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제 역할도 조금씩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거죠. 평생 벌어서 모은 돈도 이제 손자를 위해 써야 할 테고, 가게 일도 점점 줄여나가면서 육아를 도와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아침 유리를 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말에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를 떠올리며 그때 누군가 이렇게 나를 챙겨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세상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40년 헌신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게 된 충격적인 순간들이 말이에요. 유리의 입덧이 심해진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찾아보고 예전에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들었던 비법들까지 동원해서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었어요. 엄마, 오늘도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반찬을 가져가긴 하는데 예전만큼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더군요. 오히려 뭔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어요. 그 기색이 너무 심하길래 제가 먼저 나서서 물어볼 정도였죠. 민수야, 혹시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일이 있기는요. 다 괜찮아요. 그냥 나도 괜한 걱정이면 좋겠는데 요즘 유리 얼굴도 통 안 보이고 해서. 저의 말에 민수가 순간 뜨끔한 듯 잠시 말꼬리를 흐리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유리가 요즘 예민해서요. 임신하면 다 그렇잖아요. 민수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싸했습니다. 임산부가 예민한 건 당연한 일인 건 알겠는데 임신을 하지도 않은 내 아들 민수까지 왜 제게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인 영희 아주머니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순덕 씨,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영희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본인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이거 혹시 순덕 씨 며느리 맞나요? 핸드폰 화면에는 주부들의 인터넷 사이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낯익은 사진들이 올라가 있더군요.
제가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 달걀찜, 나물 반찬들. 분명 유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임신 중인데 시어머니가 이런 음식을 매일 강요해요. 이게 뭐예요? 순덕 씨, 정말 미안해요. 이걸 보여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그 글을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이런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너무 기름지고 짜서 임신 중에 먹기 힘든데 거절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정말 스트레스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건강하지 않은 음식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방식만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위생 상태도 좀 집에서 만든 거라서 믿을 수 없고요. 임산부 전용 도시락을 시켜 먹고 싶은데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그것도 못하겠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유리는 기름지고 짜고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시어머니들은 왜 다 똑같은지. 저도 완전 똑같아요. 맨날 옛날식 음식만 주시고 거절하면 삐지세요. 임신 중에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 하시죠.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댓글이 무려 180개나 달려 있었어요. 모든 댓글이 유리를 위로하고 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순덕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지셨는데. 영희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언제 올라온 글이에요? 한 달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글들도 많더라고요. 다른 글들도 있다는 말에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순덕 씨, 제가 사이트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영희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생전 처음 스마트폰으로 주부 사이트 가입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지만 유리가 쓴 다른 글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시어머니 반찬 가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글에는 제가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몰래 찍힌 사진이 올라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인데요. 솔직히 위생 상태가 장갑도 제대로 안 끼고 맨손으로 김치를 버무리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런데 이런 김치를 매일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니까 정말 스트레스예요. 임신 중이라서 더 예민할 수도 있지만 거절하자니 서운해하실 것 같고 먹자니 찜찜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눈에는 제가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저는 항상 위생장갑을 끼고 일했거든요. 사진만 흐릿하게 찍어서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패션 센스가 너무 없어요. 시골 할망구 같아요. 이 글에서는 제 외모까지 조롱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항상 똑같은 스타일의 옷만 입으세요. 머리도 늘 똑같이 뒤로 묶고 남편이랑 같이 밖에 나가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요즘 또래분들은 다들 예쁘게 꾸미고 다니시는데 우리 시어머니만 너무 촌스러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제가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멋부릴 시간도 여유도 없었는데 실용적이고 편한 옷을 입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나요? 하지만 진짜 치명타는 이 글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매일 싸워요. 시어머니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걸 남편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부담스럽다고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달라고만 하네요. 저도 이해하고 싶지만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혹시 이런 이유로 이혼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가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든 분들 있나요? 이혼이라는 단어에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선의로, 사랑으로 한 모든 일들이 이혼까지 고려할 만큼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다니요. 댓글들은 더욱 과격했습니다. 언니,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어요.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면 정말 숨 막혀 죽어요. 남편이 마마 보이면 결혼 생활 의미 없죠. 200개가 넘는 댓글 중에서 저를 이해하거나 옹호하는 댓글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유리가 저희 얼굴 사진까지 몰래 찍어서 올렸다는 거였어요.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 음식을 포장하는 모습, 심지어 민수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까지. 모든 게 독한 시어머니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 차라도 한 잔 드실까요?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알려줬나 봐요. 영희 아주머니가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집에 와서도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평생 자부심으로 여겼던 40년의 요리 경력이 며느리에게는 비위생적이고 구식인 것이었다니.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기름지고 짜서 임산부가 먹기 힘든 것이었고요. 더 큰 상처는 유리가 저에게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민수야, 유리가 인터넷에 나에 대한 글 쓰는 거 알고 있었니? 네? 무슨 글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 그게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귀뜸조차 하지 않았다니요. 민수야, 나는 네가 이런 아이인 줄 몰랐다. 네 아내가 나를 온라인에서 조롱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어머니, 유리가 임신해서 예민한 거예요. 아기는 없었을 거예요. 아기가 없다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 욕을 하는 글을 올려놓고 아기가 없다고?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전부를 바쳐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친딸보다 더 사랑하고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건가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온라인 댓글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독한 시어머니, 간섭쟁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그런 단어들이 마치 제 이름인 것처럼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평생 남을 해코지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가족을 위해, 내 아이를 위해 살아왔을 뿐이었는데, 이제 와서 복수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새벽에 가게 나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도마 위에서 물을 썰면서도, 김치를 담그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유리가 올린 그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인터넷에 글을 써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제가 무슨 인터넷 글이겠어요. 어제 영희 아주머니 도움으로 겨우 읽어본 게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그럼 유리한테 가서 직접 따져볼까? 하지만 그것도 뭔가 초라해 보였어요. 온라인에서는 당당하게 저를 비난하던 유리가 제 앞에서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오전 내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순덕 씨, 오늘도 김치 좀 주세요. 우리 손자가 할머니 김치만 찾아요. 평소 같으면 기분 좋게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씁쓸했어요. 손자가 할머니 김치를 찾는다는 말이 유리의 글과 너무 대조적으로 들렸거든요. 점심때가 되어서 영희 아주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어제 그 일 때문에 마음에 걸렸나 봐요. 순덕 씨, 어제 그 일로 밤새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순덕 씨, 혹시 그 일로 뭔가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희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뭘 해보다니? 어떤 걸 말하는지 의아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갑갑하던 차라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터넷도 잘 모르고. 그때 영희 아주머니가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순덕 씨, 사실 어제 집에 가서 우리 딸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 딸이 그러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특히 시어머니 욕하는 글들은 대부분이 과장이거나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희 아주머니의 딸은 30대 직장 여성이었어요. 유리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었다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순덕 씨. 영희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시더니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사실 저도 어젯밤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순덕 씨를 욕하는 글에다가요. 네? 정말요? 네. 순덕 씨를 40년 넘게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둘 수가 없더라고요. 영희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어머니를 40년 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만큼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음식하는 분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품도 훌륭하시고요. 며느리분이 임신으로 예민하신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건 너무하는 것 같네요. 글을 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4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순덕 씨. 제 댓글 밑에
또 다른 댓글이 달렸어요. 영희 아주머니가 스크롤을 내려서 보여주시더군요. 맞아요. 저도 이 동네 사는데 순덕이네 반찬은 정말 유명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이 음식 먹고 컸는데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위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었거든요. 배탈 한 번 난 적 없었어요. 이것도 우리 동네 미선이 엄마가 단 거예요. 미선이 엄마도 제 단골 손님이었어요. 미선이 엄마의 딸, 미선이가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이였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30대 주부가 되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댓글이 있었어요. 저는 이 할머니 음식 먹고 자란 사람인데요. 지금 30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집 반찬 먹었는데 한 번도 배탈 난 적 없어요. 오히려 요즘 음식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있어요. 며느리분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느티나무 아랫집 정수가 달았어요. 정수가 지금 군대 갔잖아요. 휴가 나와서 엄마한테 들었나 봐요. 연달아 올라오는 동네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미처 몰랐던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요. 네. 어제 저녁에 몇몇 분들께 전화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자기 일처럼 화를 내더라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요. 그러면서 영희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온 것도 순덕 씨께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오늘 오후에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네? 순덕 씨 편에서 인터넷에 글 좀 써주려고요. 우리가 직접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써서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요즘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자기만 알고 이웃과는 인사라도 하면 다행이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들을 키울 때도 항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말이라도 고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들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바쁘고 귀찮을 텐데. 무슨 소리예요? 순덕 씨, 우리가 40년 동안 순덕 씨를 봐왔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그냥 둘 수 있겠어요? 덤으로 받아왔던 반찬값도 솔직히 해주고 싶고요.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희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순덕 씨. 이건 사실 순덕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인터넷에서 시어머니 욕하는 글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친구 중에도 그런 일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다들 억울해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속만 끓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글을 올려도 사람들이 무시하고요. 영희 아주머니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당한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요즘 시어머니들이 흔히 겪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순덕 씨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인터넷에 알리는 거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미선이 엄마가 들어왔어요. 언니들, 여기 계셨네요. 저도 왔어요. 미선이 엄마 뒤로 정수 엄마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순덕 언니, 우리도 다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정수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군요. 언니, 우리 정수가 어제 전화해서 그러는데 인터넷에 할머니 욕하는 글이 올라왔다면서 정말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댓글 달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순덕 언니.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미선이 엄마도 손을 불끈 쥐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40년 동안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신 이분들이 계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저를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순이 뭐니 하면서 어두워졌던 제 마음이 이 따뜻한 분들 때문에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가게 한쪽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진짜 복수는 혼자 계획하는 어둠 속의 음모가 아니라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연대라는 것을 말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제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저는 곧바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심각한 건 아니지?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 달아서 유리 욕하시는 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먼저 저를 인터넷에서 조롱해놓고 제가 해명하는 건 안 된다는 말인가요? 민수야, 무슨 소리야? 유리가 먼저 나를 욕한 건 괜찮고 내가 해명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유리가 지금 임신 6개월이잖아요. 안정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산모한테 스트레스는 안 좋고요. 산모한테 뭐가 좋고 안 좋은지는 임신 근처에도 안 가본 남자인 너보다는 내가 더 잘 알겠지. 그래, 그래서? 그게 내가 인터넷에 글을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의 첫 마디부터 저를 비난하는 투가 강했으니까요. 이런 분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함께 유리를 괴롭히시는 거 말이에요. 어머니,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순간 혈압이 확 올라왔어요. 제가 도대체 언제 유리를 괴롭혔다는 거죠? 민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유리를 괴롭혔다고? 어머니가 올린 글 때문에 유리한테 악성 댓글들이 하루에 수백 개씩 달려요. 유리가 매일 울면서 휴대폰도 못 보겠다고 하고요. 그럼 유리가 나를 먼저 욕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네 아내는 임신했으니까 천하에서 제일 소중한 거고 다 늙은 어미는 상관없다는 거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유리도 임신해서 예민했던 거고요. 하? 그럼 예민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위생불량이니 뭐니 하면서 사실도 아닌 소리를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 거냐고.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전 엄마랑 싸우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한 산모한테 이런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건 어머니도 아실 거 아니에요? 게다가 병원에서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산할 수도 있대요.
민수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납득되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곧 태어날 손자에게 위험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최소한 유리가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떤 며느리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시어머니가 욕을 먹게 해?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구세요? 가족보다 인터넷 댓글이 더 중요하세요? 점점 엄마한테는 실망이네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부터 고집스러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민수야, 나야말로 너한테 실망이다. 네 아내가 이 엄마를 인터넷에서 조롱해도 괜찮고 그걸 네 엄마가 해명하면 고집스럽다고? 40년 동안 너를 키운 게 고작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였나 싶구나. 엄마, 좋아. 유리한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손자한테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참으마. 하지만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는 유리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내 방식대로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손주가 위험하다는 말에 걱정도 됐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영희 아주머니와 다른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제 요리 비법과 가게 이야기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순덕이네 40년 전통 김치 비법. 임산부도 안심하고 먹는 우리 집 미역국. 손주 생각하며 만드는 할머니표 반찬.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번갈아가며 댓글을 달아주시고 가게를 직접 방문한 손님들의 후기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져요.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40년 전통의 깊은 맛, 정말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리에 대한 비난도 늘어나더군요. 며느리가 이런 음식을 싫어했다고요? 정말 배은망덕하네요. 올린 글들을 보니까 애초에 돈도 안 받으셨던 것 같은데. 임신했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폐악질 부릴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죠.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죠. 정말 실망입니다.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돌아갈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결국 저는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손주를 임신 중이니까 너무 심한 말씀은 자제해 주세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선량하게 말할수록 유리에 대한 비난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민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연기 톤이 아니라 제대로 울먹이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마음에 얼른 입을 열었죠.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유리가 유산했어요. 뭐라고? 유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 밤부터 배가 아프다더니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아이한테서 생체 반응이 없대요. 어떡해요? 무어라 아들을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놀란 아들도 슬프겠지만
하루아침에 손주를 잃은 저도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인터넷에서 그런 짓을 해서 유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탓이라고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저 때문에 손주가 죽은 걸까요? 아들의 비난에 생사를 뜯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수야, 일단 진정해. 내가 진정하라고요? 어머니랑 그 망할 동네 아줌마들이 살인자예요. 내 아이를 죽인 살인자라고. 민수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부짖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셨어요? 인터넷에서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내 아이보다? 민수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 얼굴도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저 때문에 손자가 죽은 걸까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른 건가요? 그날 밤 잠도 오지 않더군요. 6개월 된 손주라니. 그 정도면 정말 어엿하게 사람의 형태도 갖춘 아이였을 텐데. 내가 정말 우리 죄 없는 손주의 생명을 빼앗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가 온라인에 글을 적어 올렸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저에게 일어난 비극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신 6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인터넷에서 하루에 수백 개씩 달리는 악성 댓글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갈등이 실제로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병원 진단서 사진 첨부. 글 아래에는 병원 진단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유산이라고 적힌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로 손자가 죽은 거구나. 나 때문에. 이 무식한 할머니의 욕심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었죠.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한 채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 아주머니가 보여준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6개월 유산이면 보통 입원을 하는데 유리는 멀쩡히 집에 있다는 거예요. 순덕 씨, 우리 조카가 간호사인데 6개월 유산이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요. 그리고 그런 큰 수술 후에 바로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엄마라면 그런 행동을 하겠냐고요? 동네 분들의 말을 들으니 점점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병원 진단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아주머니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이 진단서에 병원 도장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글씨체도 뭔가 어색하고. 영희 아주머니 딸이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한다고 해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주머니, 이거 합성 사진이에요.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라고? 합성? 네. 여기 보세요. 글씨 부분만 따로 편집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진단서 양식은 다른 병원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설마 유산까지 거짓말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정말 끔찍하게 이겨먹고 싶어 하는구나. 고민 끝에 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며느리의 유산에 대한 의문. 며느리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의문점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정말로 유산이 사실이라면 며느리가 실제 병원에서 직접 촬영한 진단서를 다시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생명의 죽음까지 거짓으로 이용해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글을 올리고 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정말로 유산이 사실이라면 제가 너무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에 그렇게 빨리 반응하던 유리에게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저에게 너무하다며 비난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진짜 유산이었다면 진단서 하나 더 떼서 보여주는 게 뭐가 어려운가요? 합성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왜 해명을 안 하시죠? 뭔가 수상하네요. 10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시엄마 욕하는 글에는 열심히 댓글을 달던데. 그러던 중 일주일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에게 폭언을 쏟아부으며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말라던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그렇게 죄송하다는 거니?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조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유리, 사실 유산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저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네? 내 손주? 애는 멀쩡히 있는 거냐고. 당연하죠. 애초에 병원 근처에 간 적도 없었어요. 아들로부터 아이가 안전하다는 확인을 듣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천만다행이다. 나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희생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안도의 숨을 내쉰 후에 마침내 저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럼 너는 그동안 모든 걸 다 알면서 나를 살인자라고 부른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에 그동안 쌓인 분노가 모두 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속았다고? 네 아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니? 어머니, 민수야, 네가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아니? 밤잠을 못 이루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냐고. 전화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유리 바꿔. 지금 당장 어머니, 유리가 지금 바꾸라고 했어.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유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유리야, 너 지금 임신한 거 맞지? 네, 그럼 왜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아이 생명까지 이용해서?
시엄마를 속이는 게 인간이 할 짓이야? 어머니,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나 봐요. 순간적으로? 병원 진단서까지 합성해서 올리는 게 순간적이야?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리야,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말자. 어머니, 그리고 말이다. 앞으로 너희에게 보내던 생활비 100만 원도 끊을 거야. 어머니, 그건 뭐? 내가 주던 돈 내가 못 끊어? 40년 동안 악착같이 벌어서 모은 내 돈을 거짓말쟁이한테 줄 이유는 없거든. 어머니, 제발요. 그리고 이 가게도 너희한테 상속되지 않도록 내일 당장 유언장 써놓을 거야.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내 평생 일군 걸 넘겨줄 바에야 차라리 불태워버리겠어. 전화 너머로 유리가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서로 침착하게 잘 이야기해서. 헛소리 집어치워. 내 손주까지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인간하고는 더 이상 가족도 하기 싫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영희 아주머니를 비롯한 동네 분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주머니들, 이제 진짜 보여줘야겠어요? 순덕 씨,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걸 다 폭로할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제대로 보여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온라인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며느리가 유산했다고 주장한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병원 진단서도 합성한 가짜였고 병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멀쩡히 뱃속에 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살인자라고 부르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첨부. 가짜 진단서 분석 자료 첨부. 실제 병원 확인 증명서 첨부.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충격이네요. 며느리가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요? 정말 악질이네요.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나요? 너무하다. 이런 거짓말쟁이는 사회적으로 매장당에 마땅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영희 아주머니를 비롯한 동네 분들이 일제히 증언에 나섰거든요. 저는 지난 40년간 순덕 씨를 지켜본 이웃입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 아들도 할머니 음식 먹고 자랐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분노가 치밉니다. 병원 진단서까지 조작하는 며느리라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온라인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동안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유리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요. 정말 악질이네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이런 거짓말쟁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저희 가게로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덕 씨, 전화가 계속 와요. 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전국에서 반찬 주문하는 전화예요.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하루에 전화가 수백 통씩 왔어요. 서울,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반찬 꼭 먹어보고 싶어요. 거짓말쟁이 며느리한테 지지 마세요. 할머니가 승리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주문이 너무 많아서 3개월 대기가 될 정도였어요.
40년 만에 이런 호황을 맞다니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통쾌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야? 유리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인터넷 사건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 삼아서 이미지 실추라고 하면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취직해야겠네. 어머니, 저희 생활비가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유리가 임신 중인데 일자리를 구하기가. 민수야, 내가 왜 거짓말쟁이를 도와줘야 해? 어머니, 제발. 지금 월세도 밀렸어요. 월세까지 밀려? 내가 보내던 100만 원으로 겨우 사는 주제에 나한테 그렇게 당당했구나? 사실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가 120만 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보내던 생활비가 없으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제발요. 민수야,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 40년 동안 엄마한테 빌부터 살았으니 이제는 독립할 때도 됐잖아.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통쾌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리가 직접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임신 7개월이 된 배를 부여안고 와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유리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집세도 밀리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유리야,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임신부가 무릎 꿇고 있으면 아이한테 안 좋잖아. 저의 말에 유리가 용서라도 받은 듯 얼굴이 밝아지더군요. 유리가 일어나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리야, 너는 나를 살인자라고 불렀어. 뱃속 손주까지 이용해서 거짓말했고, 그런 너를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안 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 그리고 민수한테 전해라.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너희와는 남이야. 유리가 울면서 나갔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거짓말쟁이한테는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마땅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셨어요. 순덕 씨,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처음에 순덕 언니를 도울 때는 이 정도까지는 상상도 못했지만 일이 잘 풀려 다행이에요.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아들과 며느리의 빈자리는 크고 무엇보다 태어난 손주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아들 부부가 먼저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무슨 염치로 온 거니? 그냥 어머니 손주 보여드리러 왔어요. 아들이 겸언쩍은 얼굴로 품에 안고 있는 손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사같이 맑고 깨끗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에게 깊이 매혹되었지만 짐짓 아닌 척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야?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 아들이 말을 빙빙 돌리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어머니.
당장 아이 먹일 분유값도 없고요. 며느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한숨만 나오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으며 또 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지. 저는 혀를 찼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계속 매정한 시엄마 노릇을 하고 싶었지만 천륜이라는 게 뭔지 손주를 보니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되더군요. 아들 부부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매달 증빙을 하도록 했죠. 여전히 아들 부부는 저를 어렵게 대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행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매일 후회하지 않으며 살고 싶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